자, 오늘은 바로 독서 모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불만 교재 선생님이 뭐 지난주가 아니고 지지난주에 풀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들은 다 아무 문제 없이 풀려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풀어봤을 때 선생님이 뭐 개별적으로 알려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아마 있을 텐데 한 번만 더 확인을 하자면 이 독서 교재, 이번에 불만 각자 나눠받은 이 독서 교재는 앞으로 고3 때까지 주구장창 써야 되는 교재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용들을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고3으로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만큼 해야 될 것들도 많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은 중요한 지문들이 많으니까 다만 이거 선생님이 이 모든 지문을 다 함께 해줄 수는 없어서 일단 오늘은 독서 주간으로 삼고 선생님이 각 영역별로 작품들 하나씩 쭉 본 다음에 남은 시간 생기면 그 다음부터 다시 시리얼을 가도록 할 텐데 아마 안 나올 거야. 나도 알아. 자, 그래서 자, 독서 지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독서 지문 앞에 두 개씩 다 풀려 있죠. 지금 인문 지문 같은 경우에는 총 두 개. 14학년도 6월 모평하고요. 그 다음에 15학년도 6월 모평의 지문들이 아마 불만 두 번째 지문으로 나왔을 텐데 자, 선생님은 이 녀석은 선생님이 그냥 정할게요. 두 번째 지문을 기준으로 합시다. 자, 이 녀석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요소들이 좀 있어서 자, 인문 지문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12월 달부터 우리 수능 문제랑 모평 문제 정리를 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출제의 원리는 한 번씩 다 알려드렸었지, 그치? 자, 먼저 인문 지문은 시험에 뭐가 나온다? 사상가나 천준도 말했잖아. 철학가가 등장해서 뭐에 대해서 주장을 할 거야. 그치? 뭐 무슨 철학적인 요소가 됐든 사상적인 요소가 됐든 뭔가 주장을 하면 그 주장을 1단계 이해한다면 문제가 하나 풀릴 거고 두 번째 다른 상황에 비판을 해보거나 혹은 적용을 할 수 있다면 또 다음 문제가 풀리는 패턴으로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자, 그래서 일단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항상 문제부터 보는 거야.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얻게 될 정보가 뭘지 미리 예측하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문제를 제대로 본 적은 없지만 한번 읽은 듯한 느낌을 주게 만드는 게 선생님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가보자. 5번부터. 네. 인문 두 번째 지문, 강불 두 번째 지문. 페이지는 6페이지. 오케이. 풀려 있으시죠? 네, 갑시다. 네, 풀려있다. 자, 갑니다. 문제부터 먼저 본다. 5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라고 되어 있어요. 일치, 불일치 문제라고 우리가 맨 대놓고 말했던 그거지. 자, 선택지를 보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뭐 해달라고 했어? 중첩되는 단어들을 보고 핵심 단어를 찾아달라고 말씀드렸지.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냐면 정합적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쵸? 물론 4번 선택지에 가면 함축이라든가 명제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 문제를 보면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서 정합적이다, 함축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인다, 명제라는 단어가 보이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로딩하고 시작해달란 말이야. 이걸 가지고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눈으로만 살짝 보라고. 오케이? 내가 지금부터 보는 녀석들은 정합이라는 것과 관련된 명제에 대한 이야기로구나. 오케이? 두 번째 문제로 바로 그냥 넘어가. 가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돼 있지. 자,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가의 사례라고 했으니까 사례 제시의 적절성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보통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그 문단에서 바로 풀어버리고 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오케이? 그 문단에 분명히 근거가 그 문단 안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다시 한번. 근거는 항상 근처에 배치되어 있는 법이야 라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 다만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면 그 근거의 배치 위치가 조금 멀어질 수는 있어. 오케이? 뭐 A와 B에 대해서 말해보자 한 다음에 A를 말한 다음에 B를 설명해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A를 건너뛰어야 B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거도 나오겠지. 아무튼 하지만 어쨌든 근거를 근처에서 생각하면서 접근해주라. 됐어. 넘어가자. 7번.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의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해석한 것은 세 번째 무슨 문제? 추론 문제라고 하는 거지. 흔히 말하는 한 문제 세트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것 같아, 이 문제는. 그래서 역시 추론도 결국에는 뭐 찾기? 근거 찾기야. 지금 얘들아 1번 문제도 일치불일치라고 하지.
일치 판단은 어디서 문제를 풀어내는 거지? 근거 가지고 찾아내는 거지. 지금 선생님 반복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고 있다? 근거를 찾아달라고 쓰고 있는 거 보이지? 모든 문제는 근거 찾기 싸움이야. 너희들이 문제를 틀려도 괜찮아. 지금은 틀려도 돼. 그런데 틀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근거하고 답지에서 말하고 있는 근거가 어떻게 차이 나는가를 알면 잘 틀린 거야, 그거. 이해됐지? 근데 많은 친구들이 뭐 선생님 독서 문제 풀었어요 라고 하면 맞고 틀리고 동그라미 땡 치고 아 틀렸네 망 이러면서 넘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안 한 거랑 차이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거를 항상 답지랑 비교해달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한 근거하고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근거가 일치하는지 보면 그게 공부고요. 되셨죠? 자, 아무튼 근거 찾는 싸움 이따가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참고로 7번 문제는 지문의 전체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일 테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맞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4번 네 번째 문제. 무슨 문제? 어휘 문제. 참고로 우리는 이 문제 때문에 매일매일 매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치? 틀리면 안 돼. 정답률 94% 나왔던 문제고요. 이런 거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 상위 1%가 되고 싶으면 이런 걸 틀리면 된다고요. 그죠? 안 틀리고 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합시다. 자, 정답률이 전체적으로 69, 72, 76% 정도 나왔던 문제들. 60에서 70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는 적정하게 어렵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지. 오케이. 다만 15학년입니까 얘들아. 실제로 이 시험이 치러진 시기는 2014년이었겠지. 너희들보다 6년 선배, 그쵸? 벌써 고등학교를 3번, 2번이나 물갈이한 시점의 전의 문제들이긴 해.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이 문제가 고3 것 치고는 할만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고로 너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고급진 문제에 많이 노출이 돼 있었거든? 우리도 올 때 뭐 고3, 모의고사, 수능 문제 봤었나? 최신 수능 문제 봤잖아. 할만했을 거라고? 아니야? 표정들이 왜 이래? 할만했을 거라고 보면서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단어부터 가보자. 일단 분석부터 해야겠지? 자, 머릿속에 로딩돼 있죠? 명제, 정합, 그 다음에 뭐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 있었고 특정한 지점이 나오면 문제 풀 근거 생각해야 되고요. 가자! 어떤 명제가 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서 얘기가 시작되고 있네요. 자, 얘들아, 근데 명제라는 단어는 우리 문학, 아니 독서 지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또 하나지. 명제가 뭐야?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돼. 명제가 뭐야?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오케이? P면 Q이다, A는 B이다 이런 식의 형태의 문장을 보고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죠. 근데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아냐고 질문하면서 화제를 제기하고 있네. 가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가 정합설이다. 오케이. 명제의 참, 거짓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로 지금부터 정합설이라는 것을 설명할 거야. 그리고 벌써 요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지금은 솔직히 안 느껴질 거야. 지금은 솔직히 안 느껴지는데 나중에 시험장 가면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런 단어 봐달라고 했던 거 있지. 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서 안심이 좀 돼. 이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험장 엄청 두근거리거든. 왜냐면 낯선 직원들이 나를 엿먹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시험은 나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엄청 떨려요. 근데 이 단어가 머릿속에서 예상하고 들어간 거라면 우리는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낀다는 거지. 선생님 이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아무튼 봤어. 정합설에 따르면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그 명제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래. 오케이? 참이다 이퀄 정합적이다. 자, 요게 판단의 내용이었네. 좋아요. 계속 가봅시다. 그러면 정합적인 게 뭔데? 정합적이라고 하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오케이.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 간의 관계를 보고 정합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 정합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모순없음, 함축, 그리고 최근에는 설명적 연관들로 정리가 돼요. 여기에는 모순없음, 그리고 함축, 마지막으로 뭐였지? 설명적 연관, 설명적 연관. 설명적 연관이라고 지문이 이어지고 있죠. 정합적에 뭘 정리했어? 종류를 구분하고 있죠? 오케이, 뭐하고 있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단의 첫 번째 글자가 뭐야? 먼저인 거 보이지? 그럼 이걸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 각각 설명하기 시작하겠구나. 느낌 보셔야 됩니다. 그쵸? 구조 파악이 빨리 드셔야 돼. 그래서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이 정합적인 것 종류 중에 모순없음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모순없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건가. 자, 모순없음,
네모 쳐놓고 가볼게요. 자, 이거는 먼저 정합적이다라는 말을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경우 추가되는 명제가 이미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고. 자, 선생님이 문제 풀 때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뭐뭐할 때 뭐뭐할 경우 이런 말들 나오면 뭐라고 했어? 반드시 이퀄치라고 말씀드렸지. 여기는 선택지에 포인트가 나올 거야. 아, 네, 잠시만. 네, 알겠습니다. 잠깐 체크 좀. 잠깐 판서 좀 하고 있을게. 서영이구나. 서영이 온도가 좀 떨어진 거네. 이제 처음에 아까 오면 잘 되었다. 이제. 나머지 집에 열난 사람 없어? 36. 열난 사람 없지? 괜찮지? 괜찮지? 졌어? 어? 오너만 안 넣으면 돼. 이거 36.6 떨어져. 혹시라도 열 나거나 하면 내려와. 보십시오. 네. 자, 갑시다. 계속. 다시 모순 없음. 자, 모순 없음이라고 하는 챕터는 기본적으로 정합적인 것은 모순이 없으면 정합적이라고 설명을 한다면서 지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지. 자, 여기서 모순이란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와 은주는 민수의 누나가 아니다. 이거 누가 봐도 어느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리는 쪽이 되는 그런 명제 관계지. 이런 것처럼 그리고 뭐가 떴어? 가가 떴지. 오케이? 문제 풀 생각하면서 이 단락 다 읽고 나면 나 이 문제 풀 거야 생각하면서 집중하자.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를 말한대요. 오케이? 중요한 건 동시에 참이 되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모순 없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치? 계속 가볼게. 정확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정의하는 입장에 따르면 은주는 민수의 문나이다가 참이라요. 오케이? 그러다면 추가되는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앞의 명제와 모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합적이기 때문에 참이 되는 거래요.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이 문장을 읽어봤으면 네 눈치를 챘을 거야. 이렇게 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말들이 다 모순만 없으면 다 참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잘 봐.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하면 앞의 예에서처럼 전혀 관계가 없는 명제들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정합적이고 참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해. 오케이? 단점이 있어. 모순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참이 되는 것이 인정돼 버리면 그 참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명제들의 개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야. 오케이? 국형쌤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명제와 오케이? 민우가 검은 옷을 입었다는 명제는 상관없는 얘기야.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민우가 검은색을 옷을 입었다라고 설명이 되는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지금. 상관없는 것들이 다 맞게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은 문제가 있는 것까지 확인됐고요. 자, 몇 번 문제? 6번 문제 풀러가야죠. 풀러갑시다. 자, 가해 사례를 찾아보래. 지금 우리가 찾는 조건이 뭐였지? 동시에 참이거나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는 사례. 그치? 가자. 1번부터.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다라는 문장과 민수는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어. 이 둘은 동시에 참이 될 수 있냐? 생각해봐. 앞문장이 참이면 뒷문장은 거짓이 돼야지. 그치? 됐어? 뒤쪽이 거짓이면 앞문장이 거짓이면 뒷문장은 참이 돼야 되잖아. 그럼 벌써 1번이 답이네? 오케이? 우리 지금 방금 그거 한 거잖아. 그치? 1번이 답이야. 근데 2번부터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는데 참고로 이 문장은 자 정답률 번호를 퍼센트를 좀 확인해주면 1번이 72%였고 3번이 21%였어. 나머지가 뭐 자잘한 녀석들이었거든. 혹시 3번 찍어서 틀렸다 손 혹시 있음? 오케이. 3번도 볼만한 녀석이야. 봐봐.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 그리고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 참고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독서, 그러니까 문법 영역에서 반의어 관계 공부했던 거 기억나? 상보 반의어, 등급 반의어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상보 반의어는 서로 완벽하게 붙는 부분이 없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녀석을 말했고, 그 다음에 등급 반의어는 중간항이 있는 반의어라고 했었을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 뜨겁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차갑다지. 근데 이 두 개는 반대말은 맞지만 중간항이 있어 없어? 있어. 즉 제3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미지근하다가 있거든. 알지? 길다의 반대말은 뭐야? 짧다야? 반대말 맞지? 그럼 길지 않으면 무조건 짧겠니? 아니거든요. 중간항이 있거든요. 뭐가 있어요? 어정쩡하다. 아니 아니면 길지도 짧지도 않다라는 말로 써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오케이. 자, 죽음의 반대말은 뭐야? 삶이야. 그러면 죽음과 삶은 반대의 중간항이 존재할 수 있니? 여기서 억지로 또 머리 굴리지 말고 선생님 뇌사 상태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러면은 할 말도 없는데 기본적 상식적 수준에서는 죽은 게 아니면 산 거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보반의어라고 부르고, 참고로 그 지식도 있으면 이 문제가 되게 당연해 보였을 거야. 키가 크다와 키가 크지 않다는 중간항이 존재할 수 없어. 크지도 않고 크지 않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는 존재할 수 없잖아. 그치? 근데 3번 잘 봐봐. 이익인데 손해인 경우도 있어. 어디선 이익을 보고 어디선 손해를 받겠지. 뭐야? 중간항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3번은 답이 될 수 없다. 그것만 잡아드리면 나머지는 솔직히 다른 건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중간항이 존재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중요한 건 선생님이 지금 한 일은 뭐냐면 이 뒤에 반의어 관련된 지식을 알려준 건 너희들에게 뭐랄까 기본 지식을 늘려주는 쪽이고, 요것만으로도 풀렸어야 되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판단만 해보면 되는 거였어. 오케이? 따져본 거잖아. 그렇지? 민수에게 이익이 참이라면 반드시 민수에게 손해인가? 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중간에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잖아. 됐죠? 이렇게 한 문제 풀렸죠? 자,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상태에서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어쨌든 무슨 없음을 정합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은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얘기가 시작됩니다. 가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합을 함축으로 정의하는 방법도 볼게요. 그리고 팁 하나 알려줄까? 지금 2번 문단에서 답이 나왔지. 이제 2번 문단이 잊어먹어도 된다.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의 특징이 뭐냐면 단락을 되게 꼼꼼하게 다 써먹어.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답에 근거가 하나 잡히고 나면 보통 다른 문제에서는 또 다른 단락이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1번 단락도 생각 안 해도 된다? 왜 그럴까요? 이거 화제제기 단락이잖아. 이것도 이제 많이 푼 사람들의 센스야. 이제 1, 2단락은 잊어먹어도 돼. 다 풀었어 이제. 볼 일 없어. 됐죠? 3번 단락 그래서 갑니다. 함축은 그건 뭐냐면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은주는 여자이다는 반드시 참이 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이루는 거지. 근데 이 말 자체가 함축이라서 굳이 설명을 따로 달진 않을게요. 자, 함축이라는 건 뭐야? A라는 것이 참이라면 A에 속한 요소들도 참이라는 거 판단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오케이? 자, 큰 범위의 것이 참이라면 그 요소로 참이 되는 것, 이거를 우리는 함축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자, 오케이, 가봅시다. 그래서 명제 A가 명제 B를 함축한다는 것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라는 의미인데요.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명제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가 참일 때 이와 무관한 명제 은주는 학생이다는 모순이 없어도 정합적이지 않은 거지. 그래서 앞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이해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은주는 학생이다는 은주는 민수의 누나이다에 의해 함축되지 않기 때문이야. 되셨습니까? 자, 한 단락 읽어봤는데 어쨌든 함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뭐를 한 거야? 모순 없음이라는 정의의 한계를 그쵸? 왜 이래?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 됐죠? 오케이. 이제 그 다음 단락 이와 가볼게. 왜냐면 내용이 이어지거든. 그런데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정의할 경우에는 참이 될 수 있는 명제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거지. 자, 이 녀석의 단점은요. 이번에는 오히려 참인 명제가 이번에는 너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거야. 자, 그럼 각각의 틀의 이유를 알겠어?
모순 없음을 정합이라고 한다면 명제가 다 참여되는 게 너무 많아서 문제고, 오케이? 그렇다고 함축으로 정의를 해봤더니 너무 적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함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참여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을 쳐볼게요. 이번에는 설명적 연관이라는 녀석이 튀어나옵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선생님 이것까지도 동시에 알려드리면, 아니다. 자, 이건 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고3들이,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문제풀이에 익숙한 친구들이 적용하면 좋은 룰들도 있지만,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적어도 괜찮지만, 어쨌든 한번 들어봐. 지금 우리가 제외하고 넘어갔잖아. 지금 한단하게 새로 나왔지. 그럼 얘가 어딘가에 어디가의 문제에서 사용되었겠지, 그치? 사용되는 데를 빨리 찾는 것도 약간 노하우 중에 하나인데, 자, 5번의 일치불일치 문제 잠깐 볼까? 지금 다 본 건 아니야, 그치? 다 본 건 아닌데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한번 지워나가보자는 얘기지. 우린 두 가지를 알거든. 뭐? 정합? 아니야, 모순 없음과 함축. 됐지? 선택지 중에서 모순 없음이랑 함축까지만 가지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있는 것들이 있는지 봐봐. 자, 정합설에서 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제들 간의 관계이다. 이거는 뭐 일문단에서 말했었죠? 그쵸? 넘어갑니다. 2번, 참이라고 인정한 명제와 어떤 새로운 명제가 정합적이면 그 새로운 명제도 참이다. 맞습니까? 역시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봐봐, 3번은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라고 돼 있지. 그래서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도 참이 아니다라고 돼 있지. 그럼 잘 생각해봐. 이거는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봐야 될 텐데, 모순 없음의 문제는 너무 많아서 문제라며. 근데 얘는 너무 적어져서 문제라고 했었지. 근데 어느 이쪽에서 참이었다면 당연히 이쪽에서도 참이었겠지. 얘는 과도한 제한이 문제였는데도 여기서도 참이었다면 여기서도 참이될 수 있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3번은 지워질 수 있는 거고요. 4번, 여전히 함축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해결해보자.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 젠장 못 풀지. 오케이? 그럼 냅두고 가는 거야, 이럴 때. 5번도 살짝 눈으로 설명적 연관이란 말이 보이잖아. 나는 이 단어가 나올 것도 알고 있어, 실은. 그치? 그치? 근데 어쨌든 지금은 풀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냅두고 가면 되겠지.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었냐면, 적어도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구나. 또 범위를 줄이고 가는 거잖아. 그쵸? 그리고 지문의 난이도가 심하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기술들이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끊어가기. 알겠죠? 물론 베스트는요, 한 방에 가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기에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따로따로 푸는 게 베스트긴 한데, 그 정도 경지에 오르기까지에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거야. 그때까지는 한 번에 다 못 불러드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요만큼씩 불러드리면 되잖아. 우리 집 컴퓨터의 램이 4기가밖에 안 되면 옆에 친구 컴퓨터가 16기가라는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요. 4기가씩만 하면 되잖아. 그럼 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킵해놓고, 자, 그러면 다음 단락 갑니다. 이제 그래서 설명적 연관이라고 하는 녀석을 한번 가볼게요. 자, 설명적 연관, 이 정합적인 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자. 이 녀석은요, 명제 민수는 운동신경이 좋다는, 민수는 농구를 잘한다는 명제를 함축하지는 않지만 민수가 농구를 잘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준다. 물론 그 역도 마찬가지지. 하면서 두 경우 각각 설명의 대상이 되는 명제와 설명해주는 명제 사이에는 설명적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는 거야. 자, 이거를 좀 쉬운 말로 번역해보자면, 그럴듯한데? 진짜 이거 맞아요? 그럴듯한 게 설명적 연관이라는 거지. 우리가 상식적 수준에 부합하는 내용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 그치? 그는 머리가 짧다. 그러므로 싸움에 유리할 것이다. 그럴듯하니? 약간은 그럴듯하지. 왜냐하면 머리가 짧으면 머리채를 안 잡히거든. 진짜 중요한 거야. 격투기 선수들이 왜 머리를 짧게 가는데 안 잡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왜 해병대가 머리를 미친듯이 딱 밀어가지고 이렇게만 남겨놓을까? 격투 상황에서는 별의별 게 다 무기로 이용되고 별의별 게 다 상대방을 죽이는 도구로 이해되잖아. 특히 남자들의 중심부 그 급소 있잖아. 그거 한번 걷어차이면 끝나는 거잖아. 참고로 그거를 골라 치는 방법도 공부해요, 그들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비겁하고 피 치더라고 그러는 게 무슨 상관이야. 일단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머리를 짧게 가는 겁니다. 아무튼 방금 했던 것처럼, 아니
그거는 정확 모순성 아니 모순관계라고 설명도 불가능하고 그렇지? 머리가 짧다 소프와 싸움을 잘한다? 또 그렇다고 함축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설명적 연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설명적 연관이 있는 두 명제는 서로 정합적이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참이면 추가되는 다른 하나도 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적 연관으로 정합적이다를 정리하게 되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되고 있나요? 이 말은 함축보다 오히려 더 범위가 넓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되게 당연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참고로 얘는 너무 범위가 적어서 문제였잖아. 그럼 이 녀석은 자 정리를 해보자. 참의 범위의 개념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지문의 내용을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있었다면 참의 범위가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모순 없음이 가장 큰 쪽이지. 가장 작은 쪽은 어딜까? 함축이 될 거야. 그쵸? 오케이? 오로지 그 요소만 참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와 여기 사이에 바로 설명적 연관이라는 녀석이 등장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모두 포괄하는 상태에서 얘처럼 쓸것이 많지는 않은 상태.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요거 말하는 거군. 정리하시고. 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라는 말을 잠깐만 하고 읽었었죠. 아무튼간에 자 함축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많은 수의 명제를 또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오케이? 지금 그 개념 설명한 거야. 자, 한 달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거 치워버리고 가자. 한 달러 마지막 달러 갈게요. 그러나 물론 이 5번 아니지 이 세 번째 설명적 연관이라는 방법도 뭘 가지고 있을 거예요? 단점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뭐냐면 이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 오케이. 연결의 긴밀도가 떨어진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선생님이 아까 그럴듯한 데라고 정의를 써놨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그럴듯한 건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지. 누가 정의할 수도 없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약간 애매하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연구는 확률 이론을 이용해서 정합선을 또 발전시키고 있대요. 이거를 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는 확률 이론. 실제로 그렇지 않니? 여러분들 일기예보 요즘 거 보면 있잖아. 오케이?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그래도 잘 맞는 편이었어. 오케이? 지금처럼 세계 기후가 뭐 여기저기서 온난화 때문에 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표준 모델에 부합해서 잘 굴러가고 있었거든. 그런데 요즘에는 같은 나라인데,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저쪽 큰 대륙 지방에 비하면 땅덩이는 좁은 게 사실이잖아. 그런데도 심지어 같은 서울인데 강남에는 비 오고 서초에는 비 안 오고 바람 불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요즘 이렇게 지멋대로가 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에서 주로 강수 확률을 표기하는 방법이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가 아니지. 뭐로 바뀌어 있어? 퍼센트로 바꿔놓지 않았니? 30% 확률로 몇 미리가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잖아. 오케이? 전부 다 그러니까 전반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것도 예측이거든, 그렇지? 물론 이건 명제는 아니지만 이런 식의 예측을 통해서 가능성의 정도를 수치로 표현하는 방식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됐죠? 자, 질문 다 왔습니다. 5번의 나머지 것들 치우러 가볼까요, 일단? 네, 5번의 나머지 4번, 5번 치우러 갑니다. 4번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이 있는 명제들일 수는 있지만 함축 애들은 설명일 수는 있지만 모순일 수는 없니? 느낌 잘 봐. 범위가 얘가 제일 넓은 쪽이었지. 만약 함축에서도 참이었다면 얘는 뭐 설명적으로도 참이겠지. 심지어 모순 없음으로도 참일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모순, 이걸 뒤집어 생각하면 모순 없음이 참이라고 해서 설명적 상황에서도 참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함축으로 설명할 때도 참이라고 부를 수 없을 것 같다는 느낌 들죠? 그러니까 요거를 지금 이해했는지 묻는 거였는데 묻는 문제였지, 그지? 4번이 정답인 거 확인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정답은 4번. 마지막 5번.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한다고 해도 이 연결의 긴밀도 때문에 아직 한계는 있다. 이거 그냥 마지막 달라고 그냥 설명해 놓은 것뿐이네요. 되셨죠? 문제 2개 싹 풀렸지? 지문을 다 읽자마자 자연스럽게 문제 2개가 해결됐고 보기 적용 문제만 남았잖아요. 이 상태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요. 오케이? 선생님 어휘 문제는 굳이 설명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패스하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7번 문제 넘어갑시다. 그러면
보기의 명제를 참이라고 할 때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자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걸 다 써먹어야 될 거야, 그렇지? 일단 명제를 한번 써볼까?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 일단은 이 녀석은 참이래요. 이걸 깔아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선택지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1번부터 가봅시다. 그리고 좀 자잘한 팁 하나 더 알려줄게. 지금은 아무 소용 없으니까 하지마. 3점짜리 문제는 원래 선택지 5번부터 보는 거였어. 3점짜리 문제는 보통 시간이 끌리길 바라거든. 오케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이들이 이제 문제 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원래 5번부터 보면 좋았는데 참고로 요즘 문제의 트렌드는 3점짜리 문제의 정답이 1번, 2번에 가 있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 왠 줄 알아? 평가원도 눈치를 채보지. 우리가 5번부터 풀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적응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추세도 좀 볼만한 가치는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번호 먼저 풀기 이런 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옛날에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진짜 3, 4년 전에, 4년 전만 해도 학생들 고3 친구들 오면 이제 별의별 팁을 다 알려주거든, 선생님이. 실전 문제를 풀 때의 어떤 기술들. 그 설명할 때 선생님이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3점짜리를 만났다고 5번부터 봐. 부터 설명하는 거였어. 자, 근데 우리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케이? 답으로 가보자. 1번. 잘못된 거 찾는 거야. 착각하지 마. 이런 실수는 참고로 정말 기초적인 실수인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데 옳은 거 고르고 있다거나, 그렇지? 옳은 거 고르라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답을 고르고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실수는 참고로 실수가 아닐 거야. 조심해. 이거 습관된다. 1번.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한다면 오케이. 모순 없음. 이게 무슨 적이었죠? 동시에 참고식 판단하는 거였지. 기억나시죠? 자,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이명제로 추가할 수 있을 거래. 자, 얘는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거리이 될 수도 있지. 왜냐면 상관이 없거든. 그럼 1번 맞는 말이네? 됐냐? 오케이. 2번. 함축으로 이해하면, 나 말 앞에 안 읽을게요.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인 명제를 정전되었다를 참으로 추가할 수 있을 거래요. 지금 우리 동네 안에 우리 집도 포함되어 있겠지. 맞죠? 우리 동네의 요소가 우리 집이잖아. 우리 집은 동네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맞죠? 그럼 이거는 함축 관계형으로 얘가 참이라면 얘도 참이겠지. 왜? 거대한 것이 참이라면 요소도 참인 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함축이었으니까. 2번 오케이? 동그라미. 3번.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해보지. 예비 전력의 부족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를 참이 명제로 추가할 수 있을 거래요. 봐봐. 그럴듯하지. 정전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예비 전력조차 없었나 봐. 그래서 진짜 정전이 됐나 보지. 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죠. 3번 오케이. 4번. 함축으로 이해하면 우리 동네에는 솔숲이 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쵸? 솔숲이 있는 건 언제만 모순 없음으로 정의할 때만 추가할 수 있는 상관없는 사례니까요. 오케이? 그럼 답은 5번인가 보네? 5번 보자.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하면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우리 동네가 정전되었다면 우리 집도 정전되었을 거라고 당연히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 우리 집 전체가, 우리 도시 전체가 정전됐기 때문에 우리 집도 정전됐어. 됐죠? 8번 설명 안 해도 되지? 너무 쉬운 거라. 자, 이렇게 해서 답은 뭐 끝났습니까? 이문은 끝났습니다. 자, 선생님이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꼼꼼하게 풀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서 뭘 느꼈길 바란다? 문제풀이의 근거를 찾아냈길 바란다 라는 거. 이때 근거 중에 참고로 뒤에 있는 이 6번이 아니지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만들어내는 게 은근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였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들도 똑같이 표를 만들 필요는 없어. 하지만 요 개념도가 이해가 됐다면 여기는 선택지가 싹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게 바로 종합적 추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라는 거 느껴갔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인문지문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 이거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잖아. 봐봐. 시간 부족할 거라고 했지. 사회지문을 잠깐만. 사회지문을 참고로 사회지문은 번개풀이 생각보다 할만해. 지금 선생님 정답률 좀 불러드릴게. 36페이지에 있는 지문을 중심으로 했을 때 93, 65, 80, 94.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7번이랑 8번 때문에 문제가 되는 쪽이거든. 진짜 그랬네. 자, 한번 물어봅시다. 7, 8번에서 걸리적거린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 손 들어. 일단 지금 할지 안 할지 판별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네, 하고 가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조금만 쉬었다가 7, 8번 사회지문 소비자 권익을 위한 정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쉬어갑시다. 그렇군요.